코로나19로 경제 순환이 단절되면서 위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위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최운열 전 의원과 함께 해법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가 지금 벌써 1월에 시작해서 지금 9월이니까 8개월 정도 네. 지속되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이제 역대 하지 않았던 4차 추경까지 편성을 하는 극약 처방을 내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사실 4차 추경안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떤 지원, 회생일 겁니다. 맞춤형 지원을 했는데 일단 맞춤형 지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추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지난 1월 달에 코로나19가 발생하자마자 저는 추경을 포함한 모든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 그때그때 대응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겠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총리는 새 예산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무슨 추경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지만 벌써 3차 추경이 집행이 되고 4차 추경이 다시 또 지금 이제 국회를 통과하는 그런 과정까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파가 어느 정도 될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이 안 됩니다만 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대미문의 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추경의 규모가 얼마가 되느냐, 몇 번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논의하는 것 자체는 너무 한가로운 얘기다. 위기가 현재화되면 될 때마다 그때그때 신속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그나마 위기를 줄이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재정 건전성을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한가로운 얘기다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재정 건전성도 중요한데 예. 그것보다는 지금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화시키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4차 추경안이 얘기가 나오면서 좀 많이 논란이 됐던 게 통신비 2만 원 지급이었습니다. 사실 만 13세 이상 이제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려다가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안은 이제 좀 선별적으로 나이를 좀 제한을 둬서 통과시키는 안으로 정리가 됐는데 이 합의에 대해서는 최 전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참 논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주어진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그렇죠. 필요한 곳은 많고 이럴 때 이제 답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충분하게 신속하게 지원한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게 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기대는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이 전체 5천만 국민의 니드가 다를 때 어떻게 100% 충족은 못 시켜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신비 2만 원을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것도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에는 안 맞는 거지요. 예. 그러나 이제 정부 여당은 아마 전체 국민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위로의 차원에서 드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는 됩니다만 그것 자체를 정당하기는 좀 궁색하지요. 네네. 그래서 어제 아마 여야가 전체 지원 대신에 16세에서 34세, 예. 65세 이상 이렇게 한 반 정도로 줄였던데요. 예.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됐으면 사회 분위기가 이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답이지 이걸 가지고 자꾸 논란을 벌이는 것은 오히려 효과를 반감시키는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니까 여기를 더 예.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사실 2차 재난지원금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요 타깃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사실 그 8월 중순 이후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강화가 되면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힘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돼서 아예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특히. 근데 그분들에게 한 지금 최대 200만 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한 지금 지원책을 추경안에 담았는데 이 정도면 좀 급한 불은 끌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집합금지 업종은 200만 원, 제한금지 업종은 네. 150만 이렇게 차등을 했는데 구분이 돼 있죠. 피해를 보신 분 입장에서는 만족스러운 규모라는 규모는 게 아니겠죠.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한된 재원 중에서 최대한 아마 노력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도 사실은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예. 그래도 이런 정도라도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저희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지금 뭐 최 전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부분에 대한 뭐 지급액들이 나눠져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 또 많이 얘기가 됐던 게 폐업 점포 얘기입니다. 폐업을 네. 해서 이 아예 사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돼버렸는데 50만 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예,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50만 원 가지고 현실적으로 무슨 창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최소한의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저분들의 1호의 차원의 금액이지 저걸 가지고 완전히 재창업에 성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주어진 재원은 굉장히 지금 제한적이니까 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상황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규모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도 논란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불확실성만 더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실 코로나19가 지금 언제 종식이 될지도 아직은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불확실성 속에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사실 정부도 그렇고 방역 당국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방역을 굉장히 철저히 하자니 경제가 지금 굉장히 무너져 가고 있고 또 경제를 살리자니 그동안 잘 쌓아놓았던 방역 체계가 또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이 아주 딜레마인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또 사업을 하고 삶을 영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좀 핵심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럼 왜 한국에서 그렇게 자영업자 비중이 높을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문가들이 분석에 의하면 너무나 일찍 직장을 그만두기 때문에 예. 한 50대 전후로 해서 대개 이제 회사에서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 4, 5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그대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는 게 이제 자영업인데 네. 자영업도 뭐 신기술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예. 그분들은 그렇게 기술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제 숙박, 음식 뭐 이런 쪽에 가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렇죠. 코로나19 이전에도 기술의 진보에 의해서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활성화되다 보니까 예. 자영업의 한계가 이미 직면해 있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코로나19가 닥치니까 더 큰 데미지를 주는 건데요. 예.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대책은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지만은 퇴직의 연령을 높이는 길, 정년퇴직을 연장을 하고 그럼 정년퇴직을 연장을 하면 청년 일자리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메이크업하기 위해서는 임금 피크제를 동시에 같이 의무화를 하는 게 답이다. 지난번에 이제 정년 연장을 하면서 임금 피크제를 노사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임금 피크제는 안 되고 예. 이제 정년만 연장이 되니까 청년 일자리가 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맞게 정년은 연장이 돼야 됩니다. 그 대신에 임금 피크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 한 600만 원 받던 분이 임금 피크제를 200만 원을 이렇게 받더라도 예. 직장을 나가게 하는 게 좋은 거거든. 그 나머지 400만 원 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예. 이렇게 하면은 이런 자영업의 문제도 궁극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풀어야지 지금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분들한테 일시적으로 몇백만 원 지원한다고 해서 대책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지금 뭐 정년을 늘리고 그 청년 일자리와의 같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은퇴해서 나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기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육을 좀 해줘야 된다. 국가 차원에서. 맞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보십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그 교육 또 정부가 저 관심을 가지는 교육은 바로 평생 교육입니다. 평생 교육. 예, 자꾸 이제 기술의 진보가 빨라지다 보니까 그렇죠. 자꾸 이제 기존의 기술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분들을 계속 재교육을 통해서 다른 새로운 기술 산업으로 갈 수 있는 이 교육을 시키는 게 정부의 책임이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는 뭐 다른 대학 교육에 치중하기보다는 예. 대학 교육 같은 건 오히려 자율화에 맡기고 이 평생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이 변화된 사회에 대응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지금 그 대책으로 좀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이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지역화폐 얘기가 나옵니다. 지역화폐를 효과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공방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역화폐가
지역 골목 상권, 지역 상권,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서만이 지역 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예. 그럼 분명히 효과가 있죠. 왜냐하면 그 지역 화폐는 그 지역에서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애는 못 그럼 쓰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쓸 돈을 여기에서만 써야 되니까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킨 데는 역할을 효과가 하는데 있겠죠. 예. 지금 전국에 한 225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만약에 전국적으로 지역화폐를 동시에 사용한다. 그러면 이전 효과라는 게 사실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만 쓸 수 예,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지역화폐 그 조세 재정연구원에서 얘기한 대로 별로 효과도 없이 이 발행 비용만 발생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한 분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화되게 비판하는 이제 예, 정치인도 있고 그러시는데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것 자체가 좀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런 정도 효과는 있을까? 지역화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네. 10% 정도의 그 할인을 해서 발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만 원짜리 지역화폐를 살 때 예. 10%는 9만 원만 내면 10만 원짜리를 줘요. 살 수 있게. 어? 아. 그럼 그 10만 원 어떻게 메이크업 하느냐? 예. 정부 재정으로 8%, 지자체 재정으로 2%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한 10% 정도는 효과가 있는 거죠. 재정을 통해서. 네네네. 예,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그 결과를 보면 예. 데이터가 2012년에서 18년 데이터를 썼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역 화폐가 활성화된 게 2019년 이후라서 그렇죠. 과거 데이터 가지고 분석한 거를 너무나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걸 갖고 이제 데이터의 문제를 삼는 분들이 지금 계신 글쎄 거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사실 뭐 지금 저희가 소상공인 지역 경제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힘든 건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뿐만이 아니죠. 지금 기업들도 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최근 그 공정경제 3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야도 네. 뭐 비슷한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인데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일단 재계는 또 반발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좀 처리가 되는 방향이 되어야 될까요? 이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 일부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예. 비판들 하시는데 저는 이거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법이 아니고 예. 기업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주는 장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으로부터요. 예, 우리나라가 정경유착이 근절이 안 되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겠습니까? 기업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코어라면 안 갈 수 없는 거고 무리하게 돈 내라고 해도 안 낼 수도 없는 거고 후환이 두려우니까. 그런 이제 상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예. 기업의 약점이 없다면 정치권 코어에도 안 가도 되는 거죠. 떳떳하게. 그리고 지금 현재 저는 우리 경제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예.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 운동장이 팽팽해야 축구 경기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기울어진 운동장이 어느 측면이냐면 양적인 측면은 세계 10대 강국이잖아요. 그러나 질적인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거의 90위권, 100위권입니다. 세계에서. 그래서 이런 질적인 지표가 어느 정도 20위권 정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이 그런 거를 통해서 비슷하게 만들어야 제대로 된 경기를 하죠. 계속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상법 공정거래법이 그런 차원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물론 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왜 이런 거 하느냐 하지만 예. 이미 이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문제는 8년 9년 전부터 다 논의가 된 내용들입니다. 새로 예. 나온 것들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해서 경영권을 제일 확실하게 보호하는 장치는 뭐겠습니까? 경영권은 경영권, 기업의 경영권. 기업의 경영. 지금 기업의 경영권 기업- 때문에 지금 문제를 그렇죠. 삼는 거거든요. 네네. 제일 확실한 경영권의 보호는 뭐겠어요?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해주는 경영을 건- 잘하는 겁니다. 아 경영을 잘하는 경영을 거. 잘하면 기존의 우리나라 투자자나 보장받을 수 기관 있다 투자자들이 보시는 거군요. 외국의 헤지 펀드가 공격에 들어와도 우리 기업을 편에 서서 보호해주지 않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의 틀 속에서 경영권을 보호받으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게 좋겠다. 그리고 가장 쉽게 경영을 잘 못하면 경영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환경에 있는 기업하고
경영을 잘하든 못하든 경영권이 무한정 보호되는 기업하고 어느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이 생기겠어요. 전자가 더 전자입니다. 경쟁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기업한테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예.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장치다. 이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종의 견제 장치를 둬서 채찍질을 한다고 그렇죠. 봐야겠네요. 예,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법들을 통과하면 예.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차원에서 기업의 규제 완화를 대폭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장치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는 뭐냐면 네. 우리나라 이제 재벌의 행태가 있잖아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그렇죠. 이 역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이 규제만 풀면 네. 그 문제가 더 심화된다. 그러니까 규제를 풀기 위해서 이 장치는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견해가 좀 트레이드오프로 딜을 하자. 규제 빅딜. 제가 그런 주장을 좀 많이 합니다. 사실 뭐 최우현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경영권을 더 독립시켜주고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법안일 수도 있겠지만 재계에서 받아들이기는 지금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재계는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19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여기다 규제까지 더하면 우리는 어떡하냐라는 지금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규제라는 시각에서 볼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의 차원에서만 봐준다면 좀 이해가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다중대표 소송제를 할 수 네. 있는 자격 요건, 뭐 오늘 주식을 사서 내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한다. 이건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최소한 주주 자격을 6개월 내지 1년 이상 보유한 투자자만이 제기를 할 수 있다든지. 네네. 또 지금은 뭐 한중과 1%만 가지고 있어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강화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그 재계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보완이 되고 큰 방향에서는 좀 같이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재계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뭐 다중대표 소송도 그렇고 감사위원 분리 선임하는 요 방안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어권이라도 좀 달라.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면은 경영권을 뭐 방어하기 좀 어렵다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좀 중간점을 찾아야 될까요? 예, 감사위원 분리 선출 문제도 저는 그런 좀 제안을 합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하고 또 대주주가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의결권 제한을 3%로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예. 30%를 가지고 있어 3%밖에 의결권 행사를 못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책상에 놓고 좀 트레이드오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가 너무 제한적 이걸 좀 높이고 분리 선출을 한다든지 이런 예. 방법으로. 그래서 이 문제가 있으니까 논의 자체를 하지 말아라 이건 답이 아닌 것 같고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면 여야가 그 법안 심사 테이블에 앉아서 네네. 재계의 우려 사항이 뭔지 그런 걸 다 좀 반영해서 큰 틀에서 좀 합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하신 지금 저희가 상법 개정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가 앞서 말씀하셨던 그 다중대표 소송제인데 이게 뭐 모회사 주주가 이제 자회사에 손해 끼친 모회사 이사들을 소송 제기할 수 있는 이런 제도잖아요. 근데 소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있어요, 그죠? 발행 주식 총수의 1% 지분을 갖고 있어야지 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실제 주주들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게 이어질 수 현실성이 있을까? 실제적으로는 소 재개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집단 소송제가 도입이 됐습니다. 네네. 그때 반발은 지금보다 더 컸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송의 현실에서 집단 소송제 도입한 모든 기업들 경영 못한다. 그러나 지금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 집단 소송이 제기된 게 5건인가 7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은 분명히 있는데 현실화됐을 때 과연 쉽게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까? 그래서 아까 이제 얘기하신 대로 1% 이상의 지분을 가진 사람만이 다중대표 소송제를 제기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도 조금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더 강화를 해야 한 5% 정도. 그다음에 주주 자격 요건도 최소한 뭐 6개월 내지 1년 이상 주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재계에서 우려하신 그런 부분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나 이제 자회사의 임원이 이런 다중대표 소송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장치가 있을 때 그 사람의 경영의 스탠스하고 이게 없을 때 스탠스는 많이 다르거든요. 정말 내가
제대로 경영 잘못하면 우리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모 회사의 주주로부터 내가 당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때는 훨씬 더 이분이 법과 원칙을 지켜서 경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효과를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네네. 기업한테 고통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더 경영을 잘할 수 있게 그렇죠. 만들어주겠다는 그래야 거잖아요. 기업의 경쟁력이 생기잖아요. 사실 지금 뭐 공정경제 3법 중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법도 있습니다. 이 법을 예고를 했는데 이 법이 이제 비금융회사, 금융회사가 아닌 회사를 운영하는 자산 5조 원 이상의 이 금융그룹을 통합 관리하겠다라는 제도예요. 근데 이미 뭐 보험이나 카드 뭐 이런 기타 금융투자업 같이 업건별로 금융감독과 별개로 또 규제나 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또 규제가 더해지니까 이중 규제다 이런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좀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예, 우리나라 이제 금산분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제조업은 금융업을 못한다. 못하게 돼 있죠. 그거는 이제 과거 1980년대 우리나라 고도 성장을 할 때 예, 자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제조회사가 금융업을 하게 되면 자기 계열사한테 집중적으로 대출을 할 거다. 그게 이제 사금과 우려 때문에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한 3, 40년 지난 이 상황에서는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자금의 초과 공급 상태입니다. 금산 분리를 80년대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일부에서는 그걸 금과 옥조처럼 여기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나온 법이 이겁니다. 제조회사들이 금융업을 하고 싶으면 네. 금융업이라는 게 공익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조기업에 비해서도 건전성 규제 수준이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금융업을 정말로 하고 싶으면 금융에 적용되는 건전성 규제를 너희들도 받아라. 그리고 금융을 해라. 아예 막는 것보다 네네. 오히려 옵션을 주는 겁니다. 기업한테. 그러니까 건전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해라는 그렇죠. 거네요. 예, 예. 그럼 뭐 나는 그런 규제 받기 싫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규제를 받더라도 나는 금융을 하고 싶다. 그럼 하는 거고 이런 선택권을 기업한테 주는 거지. 이걸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안 된다는 무조건 안 얘기보다는, 된다는 게 아니고요. 네, 예, 예. 선택권을 줘서 그렇죠. 할 사람은 하고 그 네. 대신 하려면 자격과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고. 그 대신 금산분리는 풀어버려도 되는 거죠. 그 한 3, 40년 전에 과거 끝났던. 프레임에 얽힌 예. 규제는 풀고 이 선진적인 규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답이다. 사실 지금 우리 뭐 기업과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뭐 10년, 20년, 30년 전에 만들었던 규제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그때는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또 독이 되는 법안이나 규제들도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지적은 안 하셨는데 이제 공정거래법 개정의 전속고발권 네네. 폐지입니다. 공정거래법도 3법 중에 있죠. 예, 지금. 그것도 이제 이 법이 제정될 때가 1980년대 초거든요. 예, 30년이네요. 예, 그때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자금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사에게 분쟁이 생겨도 예. 소송을 제기하지도 못해요. 대기업이 무서워서. 생사해탈권을 쥐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공정거래법에 중소기업을 위해서 대신 소송을 좀 니네들 해줘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이 주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러고 이제 한 3, 40년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로 중소기업 입장에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기업에 포획된 상태였어요. 여기 언론이라 제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예.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중소기업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 이제 80년대는 우리나라 모든 경제 행위를 다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CEO들을 그건 잘못됐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형사범으로 할 수 있는 걸 대폭 좀 줄이고 과징금이나 이 벌과금 정도로 민사범으로 낮추고 경성담합에 한해 지금 정부가 안은요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경성담합에 한해서 예. 전속고발권을 폐지하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축소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기업에서 이제 두 가지 걱정을 하십니다. 하나는 남소의 우려가 있다. 소송이 남발된다. 그럴 수도 또 있죠. 하나는 이제 별건 수사 때문에 기업이 견딜 수가 없다. 첫 번째 남소의 우려. 저는 이거는 기업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법이 있으면 지키면 되잖아요. 법을 어기고 왜 남소를 걱정합니까? 그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별건 수사는 현실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검찰이 수사로 들어가서 혐의가 없으면 다른 건으로 또 기소를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예.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법무부 차관, 공정거래위원장 우리 당에서 그 논의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도 그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 밑에 규칙이 있는데 예. 규칙 정도의 남소의 우려가 없는 장치를 두겠다. 이런 게 우리가 확답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렇게 하고 좀 전속고발권을 풀면 제가 보기에 재계에서 걱정하신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뭐 경성 담합 그러니까 굉장히 네. 중대하고 무거운 예. 종류의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라는 게 예. 추진이 되고 있는 예.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규제라고 기업들은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규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사실 지금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규제 혁신해야 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른 흐름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풀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가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네. 현재 코로나19라는 어려움에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라는 이 일견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규제라는 시각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제 혁파는 해야 됩니다. 예.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기업이 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규제를 풀지 못하는 그러한 정치권이나 일부의 우리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예. 재벌의 과거의 그 문제점을 막을 수 있는 장치 없이 규제만 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이나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서 이 장치를 마련하면 예. 규제를 풀지 못하겠다고 주장한 사람들 논리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훨씬 더 이제 정말로 창업이 활성화되고 투자가 자유롭게 되도록 규제를 이제 풀 겁니다. 그래서 규제 형태도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다 건별 규제잖아요. 예. 열거주의.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일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붙이니까 기업이 견딜 수가 없는데 앞으로 규제 개혁의 방향은 할 수 없는 것만 법에 명시하는 포괄적 규제를 하되 법과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강한 징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한없는 하지 자유를 않게 하겠다는 주되 거네요. 자유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장치.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징벌적 손해, 포괄적 규제를 하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같이 가는 규제의 방향이 앞으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을 통해서 예. 우려 사항을 막아줄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네네. 한쪽은 대폭 규제를 풀되 네네.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기업이 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 경제가 활력을 찾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여길지는 뭐 기업 각자의 판단이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걱정은 수출입니다. 지금 뭐 글로벌 밸류체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수출 개선 이게 어느 때보다도 좀 절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글쎄요, 우리나라는 언제쯤 다시 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시기가 올지도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보면 특히 수출의 의존도가 높잖아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코로나19의 특징이 인터내셔널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 망가지는 거고 국제 간의 이렇게 이동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막혔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코로나19의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가 한국과 독일입니다. 그렇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해결의 방법이라는 게 뭐 있겠습니까? 코로나19가 빨리 좀 진정이 종식되고, 되고 옛날 네. 식의 어떤 국제 간의 이동이 회복되고 이런 것이 이제 답인데 이 중에서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정말로 창업하기 쉽게 해주고 투자하기 좋게 좀 만들어서 예.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하나의 답이다. 궁극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특징은 추격형 경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19를 맞으면서 또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이제 흘러 들어오는데 이 차원에서 우리가 잘만 접근을 하면 예. 추격형 경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선도형 경제로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번이. 우리가 팔로워에서 리더가 되는 그렇죠. 거겠죠. 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규제도 정말로 과거에 생각한 차원을 떠나서 예. 완전히 규제를 혁파를 해야 돼요. 그렇게만 된다면 코로나19가 한국 경제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계기는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를 풀고 그리고 창업도 활성화해주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수출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외부로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서 활동하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우리만 잘한다고 될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아니어서 네. 외국도 방역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해져서 깨끗한 코로나19 전 상황으로 좀 돌아가야지 교류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 상황이 지금은 좀 기대하기 좀 어렵지 참 않나라는 어렵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래도 뭐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더 다행스러운 거는요. 예. 지금 항공업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지난 2, 4분기까지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흑자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일본 여객은 거의 없어져도 수출로 선물로 화물로. 다. 네. 그럼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그런 대로 경쟁력이 있다는 게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거가 더 강화되려면 서플라이 체인이 이제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 있는 우리 부품 회사들 네. 이런 회사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리쇼링. 그러니까 리쇼링을 과거처럼 피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 현실적으로 네네. 나가 있는 기업이 기꺼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또 결국은 규제거든요. 그렇죠. 예를 규제가 들어서 걱정돼서 못 들어온다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특히 이제 나가 있는 기업들은 수도권을 오려고 그래요. 예, 예. 근데 수도권 규제 때문에 또 못 오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난 10년 동안에 수도권에도 산업 단지를 많이 조성해 놨어요. 네네. 이미 조성된 그 단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예를 들면 임대료도 내가 생각은 한 50년간 무료로 좀 해주고 그다음에 뭐 고용도 예. 지금 우리 고용 관행에서 좀 탈피하게 해주고 예. 세제 혜택도 주고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나가 있는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일본이나 미국은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꾸 뭐 수도권 규제라는 의미에 너무 얽매이면 안 들어오는 것보다는 들어와서 수도권에라도 가는 게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좀 전체 우리 정치권이나 언론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좀 파격적인 지원이 좀 있어야 파격적인 되겠다는 지원이 생각이 좀 필요하죠. 드네요. 사실 지금 뭐 수출도 막혀 있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내수 시장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뭐 방역 조치 때문에라도 이동이 어려워지고 소비도 굉장히 제한이 생기면서 내수 시장도 어렵다 보니까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역성장할 것이다. 뭐 OECD 국가 중에서는 회원국 중에서는 나름 선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그래도 역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최 전 의원님은 어떠세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난 2, 4분기 때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0.8%로 예측을 했어요. 예. 그때 이제 조건이 2, 4분기에 코로나19가 진정이 된다는 조건에서. 그렇죠. 그런데 8.15 이후에 이제 3차 파동이 와버렸잖아요. 네, 재확산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1.3%인가로 낮췄죠. 정정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앞으로 3, 4분기, 4, 4분기에 3차, 4차 웨이브가 만약 온다면 예.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률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한 마이너스 2% 전후로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이너스 2%면은 지금 한국은행이 예측했던 게 마이너스 1.2가 네. 지금 어쨌든 좀 깨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확산 우려가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재확산 우려만 진정이 돼서 예. 뭐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이미 이제 2, 4분기 때 그 가정은 깨졌잖아요. 예. 8.15 이후니까 3, 4분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뭐 하면 한국은행이 예상한 것보다는 더 낮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뭐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1.2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0.몇 퍼센트 포인트씩 계속 하향되는 지금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꼭 한국은행만 그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여러 이제 기관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네, 하고 네. 있는데 좀 숫자가 의미 없다. 지금 뭐 숫자가 이렇게 맞아요. 큰 의미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 하시는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숫자 자체는 사실 의미가 없죠. 마이너스 2고 뭐 마이너스 5고 뭐 큰 네. 의미는 없고요. 이제 이 추세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꺾고 다시 이렇게 돌려 세우느냐 이게 이제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의 의지가 한 3이라고 그러면
코로나 이 상태가 거의 7은 차지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 치료 상황이 어떻게 좀 진정이 되느냐 이거가 더 큰 관건이어서 이거는 외생 변수가 더 크다 이렇게 보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 네. 변수라 네. 보니까 예, 그 상황이 좀 진전이 돼야지 네. 숫자도 좀 변하면서 마이너스가 좀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앞서 저희가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내년 경제 성장률은 한 2%에서 3%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나와요. 내년에는. 그게 뭐 기대감이겠죠. 지금 현재 상황이 비춰봤을 때. 근데 2% 3%라는 게 올해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반영을 하면 네. 뭐 내년도 힘들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렇죠. 그럼 내년은 또 얼마나 정도 힘들까요? 지금 뭐 변수는 항상 코로나19라는 변수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성장률이 더 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나은 것 같아요. 그만큼 K 방역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예. 이 경제 국민들의 이동이 다른 나라에서는 비교하지 않을 정도로 활발화돼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말에 가보시면 꽉 차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결과가 그래도 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덜 위축이 됐기 때문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1이니 뭐니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음 주가 또 추석 연휴에다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개천절도 겹치고 연휴가 있는데 열릴 수도 이 있죠. 상황을 진짜 좀 잘 넘겨야지 여기서 8.15 같은 현상이 다시 나타나 버린다면 아마 데미지는 굉장히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겨우 잡을랑 말랑하는 시점에 예. 또다시 확산이 된다면 좀 걷잡을 수 없을 예, 것이다라는 예, 거잖아요. 사실 뭐 요즘에 경제 지표도 좋지 않고 기업 실적도 나쁘게 나오는 숫자들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또 개인들의 경우에는 투자처가 마땅치 않습니다. 뭐 예적금에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초저금리다 보니까 안 되고 그리고 부동산에 넣으려 보니까 규제가 너무 심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또 많이 하려 해서 요즘에 뭐 주식과 뭐 어린이를 합쳐서 주린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주식을 하는 거는 뭐 개인의 자유고 판단이지만 주식을 이제 막 빚까지 끌어안으면서 빚투라는 표현을 쓰고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를 한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 섞인 시선 그리고 신용대출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금융당국도 좀 주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위기 어떻게 좀 보세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시중에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려 있는데 그렇죠. 이 돈이 부동산이라든지 다른 쪽 가는 것보다는 주식시장으로 오는 게 그나마 다행이다 하는 생각은 들긴 들지만 여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났죠.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예.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개인들은 정보력도 그렇게 충분하지 부족하죠, 않고 상대적으로. 분석 능력도 낮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 때문에 저렇게 들어와서 과거의 경험치로 보면 결과적으로 또 저 개인들이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개인들이 피해를 본다는 건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해석을 지금 해야 될까요? 기관들은 어제도 보면 기관들은 많이 파는데 개인이 1조 5천인가 샀더라고요. 네. 기관이나 해외 투자들은 이익을 실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어느 정도 지금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개인들만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또 한 번 이제 출렁일 때 이제 결국 피해는 개인들한테 개인이 돌아가거든요. 뒤집어 쓰는 상황이다. 그게 이제 세계 자본시장의 공통된 현상인데 예. 이 부분을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특히 이게 신용대출 같은 거 받아서 사시는 분들도 꽤 있어서 지금 신용 규모가 거의 17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상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대출이라는 자기가 거는. 돈이 있어서 여유 자금으로 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예. 빌려서 하면 금리도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 레버리지가 역의 레버리지가 나타나니까 손실이 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세계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그렇죠. 미국이나 다른 나라. 펀다멘탈 기업의 실적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왜 주가는 오르느냐? 그렇죠. 이건 오래 못 간다. 이게 이제 교과서적인 얘기거든요. 정설로. 그래서 참 그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투자를 또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이 풀린 유동성을 무한정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겁니다. 맞아요.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됐다고 생각할 때 분명히 아마 각국의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흡수할 거거든요. 걷어들이려고 하겠죠. 그때가 이제 시장에 다시 한번 충격이 올 가능성도 많은데
며칠 전에 어디서 토론을 해보니까 어느 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뭐 1, 2년 내에 진정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각국의 중앙은행이 통화 긴축은 못할 거다. 앞으로 유동성 계속 4, 5년 상태로 동안 갈 이렇게 거다. 이제 그러니까 얘기한 괜찮다라는 분도- 얘기를 해주는 예, 건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건 또 이제 아무도 모르죠. 모르죠. 코로나 예. 상황이 지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초창기에 비해서 지금 많이 변형이 됐다고 그래서 네. 지금 있는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이제 치사율은 또 낮은 형태로 낮은, 바뀌었다 그렇게 그러죠. 이제 바뀌고 있다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마 계속 이렇게 이동을 제한하고 하고 살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단계 되면은 뭐 그런 어떤 전환점이 이제 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감기처럼 안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참 아무도 예측을 못하는 네, 거죠. 걱정만 되는 거. 가장 큰 변수이자 예, 우려가 예, 아닐까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 정부가 또 추진하는 것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딜 펀드를 만들어서 민간 자금까지 좀 끌어모아서 좀 원동력을 삼아 보겠다라는 건데 뭐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부는 지금 어려운 경제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이 국면을 개선시킬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 해야 되잖아요. 그건 예. 정부의 책임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또 새로운 사업처를 만들고 예.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중의 유동성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그 네.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뉴딜 펀드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더 좋았더라면 이제 새로운 사업처가 좋은 사업처가 많이 있는데 돈이 없다. 그러면 뉴딜 펀드라도 해서 그 돈 가지고 그 사업을 하자. 예, 예. 선우가 좀 이렇게 뒤바뀌었으면 훨씬 설득력 있고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할 사업에 대한 리스트는 안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돈만 지금 조달하니까 네. 일부에서 오해도 하고 그런 부분도 설득력이 있고, 떨어지는 거네요. 예, 걱정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재정으로 뭐 수익률 보장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네. 원금 보장할 수 있다고 이것도 그냥 비판만 할 사항은 아니고요. 과거 정부들이 SOC 사업을 할 때 예. 국내에서 다음 돈 조달이 안 되니까 레버뉴 개런티라는 거 한 적이 있습니다. 최소 수익 보장. 너희들이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 고속도로를 내면 처음에는 손실이 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처음에는 이동인구 적기 예. 때문에. 그러면 목표 수익률 예를 들어서 5% 정도 되는데 해보니까 2%밖에 안 나왔다. 그럼 정부가 3%를 보장을 해줄 테니까 이 사업을 너희들 좀 해라. 이게 레버뉴 개런티 사업입니다. SOC 사업에.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과거에 우리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뉴딜 펀드에서 혹시라도 재정이 그런 방법으로 뭐 한다면 없는 일을 새로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전례는 있거든요. 그래서 보다 많은 시중에 1,200조 정도의 돈이 그냥 뭐 부동산에 가서 사회 문제 일으키는 것보다는 이런 사업에 오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가 할 일은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네네. 보다 더 국민들이 저 정도 사업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사업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사실 지금 우리 경제 뭐 오늘 숙제와 과제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마 고용일 겁니다. 그렇죠. 고용 문제는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일자리 정부를 표방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지만 사실 상황은 계속 좋지 않았어요. 뭐 저성장 기조도 있었고 코로나19라는 변수까지 더해졌는데 8월 달 고용률을 보니까 60.4%로 1년 전에 비해서 한 1.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하락했습니다. 6개월째 지금 감소세를 보이는 건데 또 걱정이 되는 게 8월 달 지표는 그 저희가 재확산됐던 8월 16일 이전의 조사가 되면서 사실 재확산하면서 안 좋았던 경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9월 고용 지표는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그리고 10월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만큼 고용 상황이 쉽지 않다, 녹록지 않다라는 건데 과연 이거를 타개하려면 역시 뭐 코로나19 진정밖에 없을지 아니면 다른 쪽 묘책이 있을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아마 가슴 아픈 수치겠지요. 그렇겠죠. 출발할 때부터 일자리 정부라는 표를 내걸고 출발을 하고 청와대 일자리 상황편까지 마련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 이제 고용 지표는 저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거가 뭐 외생적인 변수도 있고 우리 내생적인 변수도 분명히 있는 거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 저 궁극적인 문제 해결도 재정으로 공공 일자리 만드는 건 한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못 하거든요. 네. 결국은 민간 부분에서 기업이
창업하기 쉽고 투자하기 쉽게 만들어서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 일자리 만들기 하는 제일 좋은 일자리잖아요. 그렇겠죠. 그건 결국 이제 규제 문제입니다. 네. 또 다시 규제로 예, 돌아가네요. 예. 그래서 한 5년, 10년 전에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서 이 코로나19 사태에는 지금 뭐 고용 대란이 앞으로 더 클 가능성이 있는 게요. 지금 뭐 수요가 줄어드니까 예. 매출이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멀쩡한 기업이 지금 이제 유동성이 이게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부가 2차, 3차 그 추경을 통해서 피해본 기업에 대기업이라도 지금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원해줄 때 조건이 고용 유지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저는 뭐 그건 당연히 정부가 요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데 아직도 그것이 기다리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굉장히 더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거에 대비해서 이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만 유동성 위기를 면하면 예. 정상적으로 돌아올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야 됩니다. 유동성 자금을. 그 대신에 이제 고용을 유지하게 하고 예. 그다음에 6개월 내지 1년 후에 성공한 상태로 가면 네. 거기서 나온 이익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돌려줘야 됩니다. 기업이 잘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망할 수 있는 지원과- 기업인데 재정으로 도와줘서 기업이 그렇죠.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일부의 오해가 기업이 어려운데 왜 고용 유지를 하라고 하느냐,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일 큰 덕목은 고용입니다. 예. 그리고 정부가 재정을 쓰면서 정부의 제일 큰 책임 중 하나가 고용인데 그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쪽 니드를 충족하는 방법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도 살고 고용도 유지하는 방법이 뭐겠는가. 과거에는 구조조정을 하면 사람을 자르는 것이 구조조정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미래의 구조조정은 임금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업도 살고 고용도 유지하는 길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용을 30% 삭감해야 된다. 그런 기업이 있다면 30% 삭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네. 기존의 인건비를 30% 깎아주면 됩니다. 그럼 기업도 살고 고용도 살잖아요. 이런 방법으로 사회적인 대분위기를 전환을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야지. 예.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사실 지금 뭐 코로나19를 두고 뭐 저희가 위증류에 와보지 않은 길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제가 뭐 최 전 의원님도 잘 기억을 하실 겁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있었고 또 10년 후에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고 네. 또 10년이 지나서 지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한 경제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탈출구를 어떻게 좀 찾아야 될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법은 하늘에서 떨어진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어느 신문에 칼럼 하나 쓴 게 있는데요. 기업이 없으면 고용도 없다. 그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기업을 살려야 되고 더 많은 기업이 나와야 되고 기업이 쉽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오늘 이 시점에서 최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결국은 기업이 투자하고 규제를 풀어줘서 많이 경영을 할 수 있게 잘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우리 처음에 토론했던 대로 상법이나 공정거래법 같은 게 지금 통과가 돼가지고 국민의 우려 사항을 이 장치를 통해서 불식시켜주면 여기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기업도 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당에서 경제통으로 불렸던 최운열 전 의원과 함께 우리 경제의 여러 부분을 짚어보고 또 해법까지도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